나는 68세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살았다. 60세에 은퇴한 후 8년을 혼자 살았다.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위층 여자와 동거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층간소음이 유난히 심하던 밤, 아래층 남자와 위층 여자, 그것만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혼자 살면 안 될 이유.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다. 한밤에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계단을 올라간 그날까지. 그 여자가 문을 열었다. 고양이를 안고 있었고 그 눈에는 내 눈과 같은 외로움이 있었다. 밥은 각자, 마음도 각자. 우리는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 감정 없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지만 그 계약서는 반찬 냄새로 반찬통 하나로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혼자인 밥은 무게였다. 함께인 밥은 온기였다. 68세 봄, 위층 여자와 아래층 남자, 그리고 한 마리 고양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혼자 살면 안 될 이유.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혼자가 된 게. 새벽 2시 반, 나는 도시락을 데우고 텔레비전을 켰다. 볼륨은 15,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밥은 맛이 아니었다. 그건 무게였다. 그때였다. 천장이 울렸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또 시작이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내 손이 무의식 중에 천장을 향해 올라갔다. 그 순간 빗자루가 손에 들렸다. 천장을 가볍게 두드릴 준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아니지. 이제는 부드럽게 살자고 생각했잖아. 나는 손을 내렸다. 하지만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슬리퍼를 신었다. 이 행동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계단이 길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초인종을 눌렀다. 이건 내가 먼저 건 싸움 같았다. 뭐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가웠다. 방어하는 목소리. 내 눈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 팔에 안긴 회색 고양이에 가 있었다. 지금 몇 시인지 모르세요? 맞았다. 지금은 새벽 3시에 가까웠다. 생각해보면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밤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그리고 고양이를 더 깊숙이 안았다. 마치 나와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벌리려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도 누군가와의 관계에 지쳐 있다는 걸. 저도 잠 좀 자려고요. 알겠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우리가 처음 나눈 대화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건 견딤이었다. 서로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나는 결정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직원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30년 공무원으로 산 사람의 목소리였다. 해결 방법이 뭘까요?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 생기니까 생활 규칙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이 나를 끌어당겼다. 계약서를 쓰시겠어요? 위층분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만 당연했다. 둘이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층군에게 연락 주시겠어요? 위층이면 7층이죠? 한번 연락해 볼게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렇게 20분이 지났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왔다.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처럼. 두 분이 생활 규칙을 정해주시면 돼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은 계약서를 펼치고는 어느 한 곳을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정서적 간섭 금지 이 항목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옆에 있는 그녀를 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녀도 같은 걸 원하고 있다는 걸. 나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정서적 간섭 금지. 나는 동의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약속처럼 우리는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명자였다. 그때는 몰랐다. 천장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같은 외로움을 버티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중에 어기게 될 조항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걸. 계약서를 쓰고 이틀이 지났다. 나는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있었다.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경계하는 얼굴로 고양이를 안고 서 있었다. 우리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건 충돌이었다. 타세요. 그녀는 내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요? 네, 어색해서요. 문이 닫혔다. 그 안에는 그녀와 고양이가 있었고 나는 바깥에 있었다.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말은 쉬웠다.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동사무소를 들른 뒤 집에 돌아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꺼냈다. 밥, 계란말이, 단무지, 느끼한 완자 하나. 정해진 구성, 정해진 맛. 모두 식었다. 내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던 순간 위층에서 냄새가 내려왔다.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간장, 마늘, 그리고 뭔가 정성 들인 냄새. 희한했다. 반찬 냄새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만 흘렀다. 나는 아래에서 그걸 맡았다. 맡기만 했다. 혼자 먹는 밥, 그건 맛이 아니었다. 그건 무게였다. 같은 밥인데도 무게가 달랐다. 식은 밥, 차가운 계란말이, 흐물어진 단무지. 나는 더 이상 맛을 보지 않기 위해 밥을 덮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같은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쓰레기를 들고 계단으로 갔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계단참에서 마주쳤다. 좁은 공간, 피할 수 없는 거리,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불편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가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감정적인 건 싫어요. 명확했다. 감정은 필요 없다고. 그건 경고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싫다는 사람에게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대신 한 발 물러섰다. 그녀는 내려갔다. 나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천천히 내려갔다.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스치게 되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층간보다 마음이 더 먼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대야, 이건 다 네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고양이와도 밥은 함께 먹는 거니까. 그 말에서 나는 뭔가를 느꼈다.
차가워 보이지만 다정한 그 사람의 내면을 나는 결정했다. 밥을 다시 꺼냈다. 남은 밥, 차가워진 밥, 완자는 식으면 더 느끼했고 계란말이도 질려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왜 올라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면서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명자가 보였다. 명자 뒤에서 고양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물음이 아니었다. 경계였다. 나는 밥을 들어보였다. 도시락을 들고 있는 손이 부자연스러웠다. 감정 표현에 서툰 내 몸이 그걸 드러내고 있었다. 혹시 김치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있을까요?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 예상보다 빨리. 그녀는 집 안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정서적 간섭 아닙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그냥 김치예요. 남는 거 있으면 가끔 그 댁 문 앞에 둘게요. 굳이 안 나와도 됩니다. 아니었다. 그건 김치가 아니었다. 내 가슴이 알았다. 그건 시작이었다. 밥은 각자 그렇게 계약했지만 마음까지 각자는 쉽지 않았다. 아니, 불가능했다. 김치가 담긴 작은 그릇을 받아온 그날부터 우리의 벽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벽의 붕괴인 줄 알지 못했다. 그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연결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랑이었다. 그날 밤부터 사흘이 지났다. 4번의 밤, 4번의 반찬통. 그녀는 가끔이라고 얘기했지만 매일 반찬통을 놓고 갔다. 우리는 계단 위아래를 반찬통을 들고 오갈 때마다 몸이 한 뼘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문 앞에 놓였던 건 작은 김치 한 그릇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릇 하나가 내 식탁 위 공간을 흔들어 놨다. 천장을 두드리던 사람은 사라지고 대신 반찬 냄새가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집이 아닌 아파트 단지의 작은 벤치에서 처음으로 밥을 마주하게 됐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던 초저녁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의 작은 쉼터. 한두 명의 주민들만 보이는 한적한 공간. 우리는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밥통을 들었다. 따뜻한 밥, 무거웠다. 밥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저만치서 한 손엔 고양이를 안고 한 손엔 반찬통을 들고 오는 그녀가 보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마주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앉았다. 나는 밥을 펼쳤고 그녀는 반찬을 펼쳤다. 밥은 각자죠. 네. 근데 반찬을 가운데 두면 결국 우리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웃었다. 그녀의 작은 웃음. 하지만 그 웃음이 내게 스며들었다. 밥은 따뜻했다. 그녀의 반찬도 따뜻했다. 똑같은 밥인데 혼자 먹는 밥과는 달랐다. 밥을 먹는 동안 고양이는 우리 사이를 오갔다. 마치 우리를 연결하려는 것처럼. 얘는 누구한테나 친하네. 좋은 성격이네요. 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명자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짧게 대답했다. 순대라고 해요. 우리가 마주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가로등 아래 밥의 냄새, 반찬의 냄새, 고양이의 따뜻한 몸. 이게 함께라는 거였나? 내일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규칙.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지키지 못할 규칙을.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걸었다. 순대가 명자의 팔에 안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가 말했다. 그럼 내일 또 봬요. 네, 오늘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웃음 지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밤을 보냈다. 밥의 온도는 서서히 식고 있었지만 마음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도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서적 간섭 금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밥과 반찬을 나눴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익숙하지 않은 온기가 서서히 몸에 배어갈 즈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늘 귀를 거슬리던 위층의 소리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위층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이제는 나에게 오는 신호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신호가 사라졌다. 원래는 소음이 싫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쿵도, 바스락도, 고양이 울음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식탁에 놓인 김치통을 봤다. 그 작은 통이 왜 이렇게 커 보였을까? 휴대폰을 열었지만 명자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번호도 모르네. 우리가 뭐라고. 삶은 조용한데 마음은 시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밥을 지었다. 나를 위해선 아니었다. 창밖으로 순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순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누가 외로워하는지를,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마치 같은 고통을 아는 짐승처럼 그 고양이는 위층에만 있었지만 나는 그 울음을 안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김치를 꺼내 놓았다. 먹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결국 나는 7층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소음 때문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그녀의 침묵 때문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다. 문 앞에 섰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다.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돌아가려 했다. 그때 저쪽 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 6층 사시는 분이시죠? 어제 이 집 또 시끄러웠어요. 아니요. 오늘은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냥 올라와 봤습니다. 아, 네. 702호. 요즘 반찬 납품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새로 거래처 늘렸다고 하던데요. 집 비우는 날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혼자 사시는데도 일은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놓였다. 그날 밤 오늘도 늦게까지 위층이 조용해서 조심스레 7층으로 올라가 봤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명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내렸다. 앞치마에는 반찬 자국이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김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반찬통에 넣은 그 김치요? 정작 저는 못 먹었네요. 도와드릴까요? 상자 무거워 보이는데. 말씀은 고맙긴 한데 정서적 간섭이겠죠? 나는 웃지도 못하고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소음이 사라지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더 두려웠다. 어떤 관계는 말 한마디 없이 시작된다. 그리고 어떤 순간은 대답이 없어서 더 불안해진다. 그날 밤 나는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반찬 굽는 소리도, 발소리도, 순대의 울음도, 그날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영자 씨.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가 봤다. 오늘의 한에서는 계약 조항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집 앞에 오니 현관문 틈 사이로 불빛이 보였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 불빛 하나만으로 나는 뭔지 모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괜한 걱정이었다.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영자가 나왔다. 순대가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둘이 동시에 놀랐다. 또 김치요? 나는 당황해서 손에 쥔 걸 내려다봤다. 반찬통, 아니, 반납하려고 반찬통을 내밀며 쭈뼛거렸다. 그냥 문 앞에 두시지 그랬어요. 그냥 바쁘실 것 같아서. 그때 순대가 내 종아리 쪽으로 와서 얼굴을 비볐다. 나는 반찬통을 반납하려던 게 아니라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이었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반찬통 씻어드릴게요. 나는 놀랐다. 그 한마디가 나를 그녀의 세계 안으로 끌어당겼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명자의 집에는 작은 반찬 작업대가 있었고 반찬통이 정리되어 있었다. 생활의 흔적, 그리고 고요함. 그녀의 집은 나보다 더 오래 혼자였고 나보다 더 오래 견디고 있었던 공간이었다. 반찬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압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다.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해하고 있었다. 어쩌면 희망하고 있었다. 영자는 반찬통을 다 씻은 뒤 물기를 닦아내고 김치와 다른 반찬을 담아서 내게 건넸다. 반찬통을 받으려 할 때 우리의 손이 가볍게 스쳤다. 둘 다 멈췄다. 손이 따뜻하시네요. 그런가요? 집안이 따뜻한가 보네요. 영자는 눈을 피했다. 순대가 옆에서 야옹 울며 나의 다리를 연신 비볐다. 마음이 먼저 열리고 문은 나중에 열리는 거였다. 괜찮으시면 내일도 밥 같이 드실래요? 나는 대답 대신 아주 작은 미소를 보였다. 동거 계약서에는 없던 조항, 같이 먹지만 섞이지 않는다. 가까워지지만 감정은 없다. 그게 가능한 줄 알았다. 처음엔 계약이었다. 감정 없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거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좁혀지고 있었다. 반찬통 하나로, 한 끼의 밥으로, 말 없는 옆자리로. 계약서를 쓴 지 2달이 지났다. 소음은 사라졌다. 대신 다른 것이 생겼다. 오늘은 명자가 우리 집에서 요리를 했다. 나는 옆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다. 춘식 씨, 눈물 나세요? 양파 때문인 것 같네요. 양파가 좀 매워요. 이런 시간이 좋았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그때 전화가 왔다. 화면에 요양원이라고 떠 있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나가셨습니다. 외투도 안 입으셨어요. 손이 떨렸다.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명자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사람은 길을 잃으면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주 가시던 곳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분이 자주 앉으시던 공원 벤치. 네, 있어요. 그럼 거기부터 가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어머니가 있었다. 오래된 벤치에 외투도 없이. 엄마!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로 보고 있었다. 엄마, 추워요. 이제 집에 가요. 아직 당신이 안 왔잖아요. 그때 명자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어요. 밥? 네, 같이 가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던 어머니가 명자의 말 한마디에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명자가 밥상을 차렸다. 이거 남편이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명자를 봤다. 근데 아가씨는 누구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명자를 몰랐다. 춘식아, 이 사람 누구야? 나는 대답해야 했다. 이웃? 친구? 식구예요, 엄마.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스스로도 놀랐다. 식구구나. 식구가 같이 있으니 좋네. 명자가 나를 봤다. 눈이 젖어 있었다. 어떤 관계는 설명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그리고 어떤 말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잠든 후 명자가 돌아갈 시간이 됐다. 춘식 씨,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뭘요? 함께하는 거요. 그녀가 웃으며 나갔다. 나는 잠든 어머니를 바라봤다. 내일이면 어머니는 또 잊어버릴 것이다, 명자를. 오늘 있었던 일을. 하지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식구가 됐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이제 명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 아파트 공동 현관의 자동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춘식 씨, 여기서 뭐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웃으려던 순간 우리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명자야, 명자가 돌아섰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언니? 이 사람은 누구야? 아래친이 사시는... 명자, 먼저 올라가. 명자가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눈빛. 하지만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명자한테 뭘 원하세요? 나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사람은 결국 떠나요, 다들. 명자한테 관심 끊으세요. 그게 명자를 위한 거예요. 언니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날 밤 위층에서 두 여자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명자가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뭐라고요, 언니? 넌 최근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남자 때문인 거야? 예전처럼 자꾸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해. 언니,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8년 전에 남편이 떠났을 때 넌 거의 죽을 뻔했어. 6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끌어냈어. 그런데 이제 넌 또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해. 사람은 결국 떠나게 돼 있어, 다들. 침묵이 흘렀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위층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 하지만 명확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 나 때문에. 다음 날 오후에 명자가 우리 집에 왔다. 왔어요? 네, 명자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명자의 언니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명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침묵이 길었다. 명자의 눈빛이 어두웠다. 나는 손을 내밀려다 멈췄다. 뭔가
벽이 느껴졌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저녁에 우리는 아파트 단지의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명자 씨, 제가 뭔가 문제인 겁니까? 문제요? 어제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명자가 한참 침묵했다. 주변에는 초저녁 바람이 일렁이었고 먼 곳에서 자동차 소리들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명자의 작은 목소리. 언니는 저를 위해 걱정하고 있어요. 뭘 말입니까? 8년 전에 제 남편이 떠났을 때 누군가에게 항상 기대며 살던 저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 저를 겨우 살게 해준 게 언니였어요. 언니는 그때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춘식 씨 때문에 제가 또 누군가한테 의존하게 될까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제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에요. 명자가 나의 손을 잡았다. 사실 저도 춘식 씨를 잃을까봐 자꾸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나는 명자의 손을 꽉 잡았다. 아, 우리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명자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별들이 떠 있었다. 명자는 독백처럼 내게 무언가 중얼거렸다. 언니가 맞는 거겠죠? 모두 떠나는 거겠죠? 오늘로 3일째 명자가 내려오지 않았다. 새벽 5시 나는 혼자 밥을 지었다. 혼자 삼을 차리고 혼자 먹었다. 명자 씨가 왜 오지 않는 걸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7층으로 올라갔다. 명자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다. 아니, 누르기가 겁났다. 그 순간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명자야, 이사할 집 봤어? 언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나랑 같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사? 명자 씨가... 네 인생이니까 더는 길게 말 안 할게. 듣기 싫겠지만 그럼에도 난 너한테 얘기해야겠어. 알지? 이런 내 간섭이 너에 대한 내 애정이란 거. 나는 들었다. 명자가 대답할 수 없는 침묵도.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명자 씨의 언니가 나를 봤었다. 그리고 나를 거부했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7층에서 내려와 침대에 누웠다. 밤은 길었다. 명자 씨가 이사한다. 언니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명자 씨의 언니는 명자 씨를 지키려고 했다.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명자 씨가 거의 죽을 뻔했을 때 그 시간을 견딘 건 명자 씨가 아니라 언니였다. 그래서 언니는 명자 씨가 또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틀렸을까? 나는 이런 의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나는 다음 날 명자에게 전화해서 아파트 산책로에서 만났다. 명자 씨, 무슨 일 있습니까? 명자가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가 언니 집 근처로 이사하라고.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명자 씨는? 모르겠어요. 언니 말도 맞는 것 같고 춘식 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니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언니의 말이 맞아요. 사람은 떠나요. 그리고 그 고통을 또 겪을 수는 없어요. 나는 명자의 손을 봤다.
명자의 손이 떨고 있었다. 제가 명자 씨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가 나의 손을 잡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봤다. 편안한 표정의 어머니 얼굴은 참으로 애잔했다. 그러나 나는 노트북을 켰다. 요양원 재입소 상담 페이지를 찾았다. 어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명자 씨를 선택하면 명자 씨는 결국 힘들어질 테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고 명자 씨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머니를 다시 봤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나는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지만, 명자가 8년을 혼자 버텼다면 나는 10년도 넘게 어머니와 함께했다. 그러나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명자와 함께하겠다는 증명이었다. 명자 때문이 아니라 명자와 함께하기 위해. 그러나 마우스 커서가 상담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 위를 맴돌았다. 이건 포기가 아니다.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다. 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상담 버튼을 눌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의 집 현관.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명자의 언니가 문을 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명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둡고 침울한 표정. 명자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나는 명자의 눈을 바라봤다. 저는 명자 씨가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요? 명자 씨가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제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명자 씨와 함께하는 걸. 명자는 잠시 멍하니 나를 봤다. 명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춘식 씨... 옆에서 듣고 있던 명자의 언니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명자의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자 씨에게 의지하겠습니다. 명자 씨도 저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나는 명자 씨와 언니를 함께 보면서 말을 이었다. 언젠가는 저도 떠나갈 겁니다. 언니분도 떠나가겠지요. 그러나 명자 씨와 제가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제가 떠나는 날이 되면 명자 씨는 꿋꿋하게 단단하게 혼자 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의존이 아닌 마음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이것이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나 이사 가지 않을래. 언니는 물끄러미 명자를 바라봤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래. 나 용서해 줄 거지? 나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갈게, 언니. 명자의 언니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말을 꺼냈다. 네 인생 너가 선택하는 거니 내가 더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부디 잘 살길 바래. 이 사람 진지한 사람인 듯하고 네가 선택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너도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은 의지하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이 세상 꿋꿋하게 살길 바란다. 밤새도록 누군가 맴돌아 내 요양원 정원 벤치. 날씨는 따뜻했다.
나와 명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인지했다. 그래, 명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편안한 곳이에요. 고마워, 너도. 어머니는 안정된 목소리에 편안한 느낌이었다. 바깥 기온이 조금 떨어져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웠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엄마, 자주 들릴게요. 그래, 어서 들어가. 우리는 어머니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요양원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계시던 침대방을 보았다. 텅 빈 침대방. 어머니는 가시고 명자만 남았다. 이게 내가 원한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걸까? 오랜 시간 혼자였는데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닌 건가? 부엌에서 명자가 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밥 냄새가 났다. 김치찌개 냄새도 났다. 마음은 공허했지만 왠지 행복한 냄새였다. 어머니로 인한 내 공허함을 명자가 채워주고 있다. 나는 명자를 찾아 부엌으로 갔다. 맛있는 냄새네요. 배고프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같이 해요. 뭐 도울 게 있나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다 됐어요. 네.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조용한 행복을 먹었다. 명자 씨, 네? 저 내일부터는 아침에 내려오지 마세요. 네? 왜요? 내일 새벽 내려오는 거 힘드시니 이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순대가 외로워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 행복이 보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눈을 떴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7층으로 올라갔다. 어제와 다른 루틴, 어제와 다른 마음,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벼운 발걸음. 나는 계단으로 올랐다. 현관문을 열고 명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기다렸어요. 명자는 이미 깨어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우리는 함께 밥을 준비했다. 명자가 계란을 부쳤다. 나는 밥을 퍼담았다. 움직임이 맞았다. 마치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계란 좋아하세요? 네, 당신이 하면 다 좋습니다. 명자가 얼굴을 붉혔다. 순대가 우리 발 사이를 맴돌았다. 순대. 춘식 씨한테 아침 인사 왔네? 안녕 순대야. 춘식 씨가 없으면 안 된다네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네요. 명자가 웃었다. 소리내어 웃었다. 진정한 웃음이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 나와 명자는 앉아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유독 좋았다. 춘식 씨, 네? 우리 정말 함께하는 거네요. 네. 좋아요. 이게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나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포근했다. 명자가 나를 봤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요. 선택해줘서. 고마운 건 오히려 저입니다. 오후에 우리는 함께 잠을 봤다. 명자가 가지를 들었다. 이거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춘식 씨가 좋아하는 반찬은? 당신이 만드는 모든 반찬입니다. 뭐예요? 명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흘렸다. 사람들이 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서로를 보며 웃었다. 명절에 부엌에서 우리는 함께 반찬을 만들었다. 나는 오이를 씻었다. 명자는 미역을 불렸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춘식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편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저도요. 명자가 끓인 미역국을 먹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명자가 웃었다. 해맑은 웃음이었다. 8년의 고독이 녹아내리는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베란다에서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봤다. 별이 많네요. 그렇네요. 명자 씨는 저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함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밝아진다는 의미예요. 명자가 나의 팔에 기대었다. 그 순간이 영원했다. 3주가 지났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눈을 떴다. 신발을 신고 계단을 올랐다. 이제 그것이 일상이었다. 새벽 계단. 계단 아래 우리 집. 계단 위에 명자 집. 그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 그것이 내 일상이 되었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같은 말, 같은 시간, 같은 움직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따스함, 일상의 행복. 그것이 반복되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하며 옅은 미소와 안도감에 젖었다. 혼자 지냈던 15년을 날려보내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다. 오늘도 명자가 밥을 준비했다. 나는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다. 그런데 명자는 여전히 나에게 맞추려고 했다. 이거 좋아하시죠? 처음엔 고마웠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자는 의무처럼 느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내가 떠나갈까봐. 자꾸 나에게 맞추려는 건 아닐까?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밤, 7층 베란다. 명자가 밤하늘을 봤다. 나는 다시 불안해했다. 3주 전에 그 밤은 정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다시 아침이 되었다. 나는 7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다. 왜일까? 왜? 마음이 무거울까? 명자가 나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나도 같은 마음이라서? 나는 여느 때와 같이 명잔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춘식 씨,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좀...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명자의 얼굴을 피했다. 오늘도 순대가 나에게 와 야옹거리며 다리를 비볐지만 나는 인사하지 않았다. 춘식 씨, 안색이 안 좋아요. 아침밥 먹고 병원에 가요. 아니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놀랐다. 대답하는 나의 목소리가 냉랭했다. 나는 명자를 봤다. 명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했다. 불편했다. 춘식 씨. 네? 오늘 반찬 납품할 게 많아서 바쁠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나는 어떤 마음일까? 영자를 좋아해서? 아니면 나도 의무감? 그냥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뒷산이라도 한 바퀴 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저녁이 되었다. 명자는 하루 종일 바빴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7층으로 올라갔다. 명자는 없었다. 순대가 멀리서 자다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나에게 다가와 비볐다. 나는 잠깐 순대를 쓰다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뜨니 새벽 5시였다. 나는 대충 침대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7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집이 어두웠다. 명자가 없다. 밥을 하는 소리도 없었다. 영자씨?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침실로 갔다. 침대에 명자가 누워 있었다. 명자씨, 춘식 씨, 어디 아프세요?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나는 명자의 이마에 손을 댔다. 고열이었다.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응급실. 명자가 진찰을 받았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탈수와 과로입니다. 최근에 많이 무리하신 것 같네요. 2, 3일 정도 입원하셔서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되실 겁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탈수, 과로. 그녀는 매일 새벽에 나를 위해 밥을 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거래처가 늘어서 반찬 만드느라 매일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명자가 이렇게 몸져 누울 때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나는 나 자신이 한심해 보였다. 나는 내가 명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명자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내가 떠나간 후 15년 동안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명자를 만난 게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심일까? 8년간 혼자였던 명자가 나 때문에 쓰러졌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 명자 씨, 네, 집에 가서 옷가지랑 필요한 거 몇 개 챙겨올게요. 순대밥도 챙겨놓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명자 씨, 걱정하지 마세요. 명자가 나의 손을 잡았다. 기력이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명자의 집에 와서 불을 켜고 몇 가지 짐을 챙겼다. 그리고 순대 밥그릇과 물그릇에 사료와 물을 채워줬다. 부엌으로 가봤다. 부엌에는 반찬을 만들던 준비물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었다. 명자는 내게 이런 어수선한 부엌을 보여주지 않았었다. 항상 정리된 부엌이었다. 나는 대충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다. 바보 같은 자신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잘 손질된 닭 한 마리와 대추, 마늘 등 삼계탕 재료가 있었다. 순간 나는 눈물이 솟구쳤다. 바보 같은 자식, 바보 같은 명자, 자신이나 챙기지. 병실로 돌아오니 명자는 지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밤중 계속 흘렀다. 자정 새벽 1시, 새벽 3시.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새벽 5시. 춘식 씨, 그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춘식 씨, 미안해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명자 씨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당신이 힘들어도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명자 씨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뭘요? 저는 명자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웃음 때문이고, 당신의 눈빛 때문이고, 당신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그게 제 사랑입니다. 명자가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춘식 씨. 나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이 크나큰 선물 이제야 알겠네. 2주가 지났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7층으로 올라갔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순대가 내 발목에 몸을 비볐다. 이제는 익숙한 인사였다. 명자의 부엌은 좁았다.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닿았다. 오늘은 뭘 할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명자가 채소를 썰면 나는 물을 끓였다. 내가 밥을 푸면 명자가 상을 차렸다. 아무 말 없이도 손이 맞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통이 식탁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거 어디에 두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이제는 이렇게 함께 있으니 7층에도 6층에도 아닌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마음에 닿았다. 우리 8년을 혼자 버틴 사람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해질 무렵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춘식 씨, 네? 고마워요. 올라와줘서. 처음에는 제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춘식 씨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춘식 씨가 올라와 주니까 진짜 함께라는 게 느껴져요. 나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명자 씨, 네,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우리가 쓴 계약서. 정서적 간섭 금지? 나는 그 말에 한 번 웃음이 나왔다. 네, 우리 그걸 깨버렸네요. 네, 깼어요. 하지만 깨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진화했어요. 정서적 간섭이 아니라 정서적 선택으로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저 매일 선택하겠습니다. 뭘요? 당신과 함께하는 걸요. 명자는 눈물을 훔치며 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저도요. 매일 선택할게요. 가로등 아래 우리는 깊은 포옹을 했다. (68세의) 봄. 나는 아직도 매일 선택한다. 계단을 오르는 것을, 문을 두드리는 것을, 옆에 서는 것을.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혼자인 밥은 무게였다. 함께하는 밥은 온기였다. 동거 계약서의 정서적 간섭 금지는 이제 과거가 되었다. 우리가 택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연결, 의존이 아니라 선택.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 매일 선택하는 것, 매일 올라가는 것, 매일 옆에 서는 것. 그것이 68세의 사랑이었다. 말을 걸고 싶은데 벙어리 같아. 입술만 자꾸 달싹거려. 혼자 익숙했던 세상에 당신이란 빛이 내